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차 커리어 우먼이에요. 고독은 산중에 있는 게 아니라 거리에 있다고 하잖아요. 저처럼 가족이 없이 자란 사람들은 이 말에 공감할 거예요. 살면서 매 순간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지는 않지만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에 둘러싸인 주변 사람들을 보며 그제야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니까요. 저 역시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댁 식구들과 북적이며 살다 보니 외톨이였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난생 처음 용기라는 걸 내보기로 했어요. 나를 가족으로 받아준 사람들을 위해 지금의 가정을 지키려고 말이죠. 저에게는 어린 시절 기억이라고 할 것도 변변이 없어요. 공원에서 부모 손에 버려진 저를 근처에서 풍선 팔던 아저씨가 발견해 인근 파출소에 데려다 주었고, 이후엔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니까요. 부모한테 버려진 충격이 커서 그랬는지 저는 시설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심한 열병을 앓았대요. 그 탓에 7살 이전의 기억은 없어요. 차라리 다행인지도 모르죠. 자기 자식을 버릴 정도의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 시절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차라리 기억이 없으니 그리워할 시절도 없어서 오히려 나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잊지 못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공원에서 비를 맞고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해 근처 파출소에 데려다 주었던 풍선장수 아저씨예요. 솔직히 풍선장수 아저씨가 저를 파출소에 데려다 주었던 기억은 안 나요. 다만 제가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풍선장수 아저씨가 종종 찾아와서 그때의 일을 들려줘서 알게 된 거죠. 니한테는 아픈 기억일란가 몰라도 그래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 운 좋으면 너그 부모를 찾을 단서를 찾을란가도 모르고 말이여. 너만한 자식을 기르는 입장으로다가 나아가 볼 적엔 너그 부모가 널 버린 것은 아닌 것 같아. 암만 너그 부모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안 그냐? 그니께 좋게 생각하자. 모르긴 해도 너그 부모도 시방 전국 팔도를 돔시롱 너 찾느라고 눈알이 빠질 것인게. 지 새끼 잃은 부모는 말이여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법이다. 그니께 너도 포기하들 말고 뭐라도 자꾸 떠올려 봐야. 아저씨 말 알겠지? 투박한 말투였지만 아저씨의 말 속에는 제가 부모님을 찾길 바라는 진심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저에게도 온전히 전해졌고요. 아저씨는 종종 시설에 찾아와 저와 아이들한테 풍선을 나눠주셨어요. 길쭉한 막대 풍선을 이리저리 돌리고 조여서 푸드리며 칼을 만들어주셨죠. 그래서 아이들도 아저씨를 좋아했어요. 아저씨 팔뚝에 진하게 그려진 호랑이 문신을 보기 전까지는요. 풍선을 얻으려고 아저씨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들은 아저씨랑 눈이라도 마주칠세라 꼭꼭 숨었죠. 여전히 아저씨 옆을 지키는 건 오직 저뿐이었어요. 어른도 넘어짐시롱 크고 그란다. 이 호랭이는 나가 철없을 적에 하도 속이 미친년 꽃다발 맹크로 발광을 해서 정신 좀 차리려고 그려 넣은 것이여. 처음엔 괜히만 하던 것이 살이 쪄서 그런가. 시방은 백두산 호랑이 맹크로 커불었지 뭐냐. 아가, 너도 이 호랭이가 무섭냐? 아저씨는 시험지 채점을 앞둔 아이처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대답 대신 호랑이 문신에 일회용 반창고를 붙여주었죠. 이러면 안 무서울 거예요. 아저씨는 한참 동안 반창고를 내려다보시다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아저씨 어깨가 들썩이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모른 척 했죠.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풍선장수 아저씨는
더 이상 보육원에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9살이던 저는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어요. 그 흔한 사진 한 장 같이 찍은 게 없어서 언제부턴가 아저씨 얼굴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기억나는 건 아저씨 팔뚝에 그려진 호랑이 문신뿐이었어요. 사춘기에 접어선 저는 보육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말수가 많이 줄었어요. 늘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냈죠. 내게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던 탓일 거예요. 내일 학교로 부모님 모셔와.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이 말처럼 무서운 말도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소리를 듣기 전에 알아서 빌미를 안 만드는 게 최선이다 생각했죠. 며느리 시집살이 하는 심정으로 보고도 안 본 척, 들었어도 안 들은 척, 괜히 남의 일에 나서지 않고 몸살이며 숨죽이듯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별명이 투명인간이 됐고요. 주변에 누가 잘못을 했든 억울한 누명을 썼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산 탓에 저에게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의리 없는 애랑은 나라도 친구하기 싫으니까요. 같이 놀 친구도 없으니 남는 시간엔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었어요. 학교 도서관은 그런 저의 아지트였죠. 오래된 책에서 풍기는 쿰쿰한 책곰팡이 냄새가 전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다 내친 김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에 제 이름이 적힌 대출카드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스로 내기를 하듯 책을 읽다 보니 텅 빈 것 같았던 내 마음이 조금씩 채워져 가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졸업식까지도 학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읽지는 못했어요. 생각보다 책이 많더라고요. 고3이 되고는 수능 준비로 바빠서 좀처럼 책을 읽을 시간도 없었고요. 하지만 꾸준한 독서 덕분에 고액의 논술학원에 다니지 않았음에도 저는 논술평가에서 1등을 할 수 있었어요. 당시 대입시험은 논술시험 성적이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학 입시에 유리한 상황이었죠.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이 꽤 좋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시설에서 나와야 하는데 정착금으로 받은 돈으로는 월세방 보증금도 감당이 안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학 진학을 꿈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때는 정말 내게 부모가 없다는 게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남들은 성적이 안 돼서 못 가는 대학을 좋은 성적을 받고도 못 가게 됐으니까요. 그땐 이따위 인생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어요. 수능 시험을 마치고 남들은 논술 시험 준비를 하느라 한창 바쁜 그때에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지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원장님이 급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퇴소 문제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원장실을 찾아갔죠. 그런데 뜻밖의 얘기를 하시지 뭐예요. 지영아, 너 대학 갈 수 있겠다. 널 후원하겠다는 분이 나섰어. 대학도 보내주시고 네가 원한다면 유학도 보내주시겠단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원장님은 당사자인 저보다도 더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논술시험 준비나 열심히 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않겠니? 원장실을 나올 때까지도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저 어리벙벙 하기만 했어요. 어린 시절 읽었던 키다리 아저씨라는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논술 시험을 준비했어요. 학교 도서관에 틀어박혀 관련 서적을 읽으며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국어 선생님께 첨삭 지도를 부탁드렸죠. 그리고 드디어 제가 지원한 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그 대학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어요. 내게는 허락되지 않은 줄 알았던 대학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입학에 맞춰 시설에서 제 짐을 챙겨서 대학 기숙사로 옮겼어요. 2인 1실 방이었는데 지금까지 시설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해온 탓에 저로서는 불편할 것도 없었죠. 오히려 시설도 좋고 강의동과 도서관도 가까워서 편하고 좋더라고요. 게다가 후원자분 덕분에 학비에 대한 걱정도 없이 넉넉한 용돈까지 받으며 살 수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편했고요. 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하고는 미국으로 유학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동안 학점 관리를 잘한 덕분에 저희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은 미국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거든요. 출국을 앞둔 일주일간은 제가 자란 시설로 돌아가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저한테는 고향집 같은 곳이기도 했고 원장님께 물어볼 것도 있었거든요. 후원자를 만나고 싶다고? 네, 대학까지 보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유학까지 보내주신다니까 가만히 받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한테 그동안 너무도 많은 걸 지원해 주시기도 했고요. 만나 뵙고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자 원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만 처음부터 널 후원하는 조건이 절대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거였어. 아무래도 찾아뵙는 건 안 될 것 같구나. 아, 차라리 감사 편지를 쓰면 어떨까? 편지는 내가 직접 전해드릴 수 있거든. 그렇게 저는 후원자분께 감사 편지를 쓰게 됐고 얼마 뒤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미국에 도착하고 얼마 뒤 원장님한테 편지는 잘 전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편지를 받은 후원자분께서 제게 몸 건강히 공부 잘 마치고 돌아오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다더군요.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분의 후원 덕분에 저는 4년간의 유학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곧바로 취업 전쟁에 뛰어들었죠. 미국에 있는 동안 이름 있는 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경험했던 터라 내심 합격할 자신도 있었어요. 가고 싶은 회사를 골라 총 5군데의 입사원서를 넣었는데 저는 그중 3군데에서 서류 심사에 합격해 최종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압박 면접이 꽤 살벌하게 진행된 탓에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는 왠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지원자들이 다들 학벌도 좋고 스펙도 좋아서 많이 주눅이 들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이 현실이 되었는지 저는 첫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불안하긴 했지만 막상 떨어졌다는 문자를 받으니 겁이 나더라고요. 남은 2개 역시 불합격이면 어쩌나 걱정도 됐고요. 그런 저에게 원장님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니 실망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셨지만 이러다가 다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기껏 유학까지 보내주신 후원자분께 죄송해서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2번째 회사와 3번째 회사 모두 합격을 했고 그 중에 더 좋은 곳으로 골라서 갈 수 있었어요. 합격 통보를 받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숨을 좀 쉴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취업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27 끝자락에 비로소 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첫 출근에 앞서 후원자분께 2번째 편지를 썼죠.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좋은 회사에도 취직할 수 있었다고요. 허락하신다면 이번만큼은 직접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후원자분께서는 원장님을 통해 거절을 하셨어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으니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라는 말씀과 함께요. 그렇게 저는 2번째 거절을 당했고 이후에는 편지를 쓰지도 만나고 싶다고 조르지도 않았어요. 대신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언젠가 나와 같은 처지의 아이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게 후원자분께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후 회사에 첫 출근을 하게 된 저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모든 신입사원들이 다 그렇듯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업무 형태에 매 순간 멘붕이 왔고, 더불어 회사에 적응하느라 전력을 다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3년을 보낸 저는 드디어 대리로 승진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원장님이 회사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마침 점심시간 때라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해드리는데 글쎄 뜬금없이 선을 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선을 보라고요?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데요. 당장 결혼하라는 게 아니야. 좋은 자리라서 아까워 그러는 거지. 만나보고 싫으면 거절해도 돼. 그동안 공부도 하고 일하느라 연애도 한번 못 해봤잖니. 딱히 결혼할 마음은 없었지만 원장님이 주선하는 자리라서 마냥 거절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약속 장소로 선을 보러 나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는 제가 들어서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한눈에 봐도 선 보러 나온 사람 같았어요. 그저 얼굴만 비춘다 생각하고 나간 저와는 달리 남자는 꽤 진지한 자세였어요. 여자를 대하는 게 능숙한 건 아니었지만 상대를 섬세하게 배려하는 느낌이었죠. 사람을 참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덕분에 얘기를 나누기 편했어요. 물론 원장님과 상대편 부모의 배려로 당사자 둘만 만난 자리라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알고 보니 저와는 대학 동문이더라고요.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끼고 살았죠. 빈집에서 친구랑 노는 것처럼요. 아버지께선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많이 혼내셨는데 덕분에 이렇게 진로도 찾고 돈도 벌고 살아요. 지영 씨는 뭐 좋아해요? 책 읽는 거요. 제가 친구가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혼자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았어요. 그게 습관처럼 돼서 지금도 쉬는 날엔 집 근처 공공도서관을 찾곤 하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만나서 놀면 되겠네요. 컴퓨터랑 책 대신 우리끼리 친구예요. 맞선 남의 느닷없는 제안에 머뭇거리긴 했지만 싫지 않더라고요. 30이 넘어서야 친구를 사귀게 되다니 기분이 묘했죠. 그 주 토요일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러운 애프터 만남을 가졌어요. 결혼을 전제로 상대를 탐색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놀려고 만나는 거라 생각하니 왠지 마음도 가볍고 설렜죠. 우린 편한 차림으로 문례동 예술촌에 들러 폐공장에서 하는 미디어 아트 전시를 봤어요.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그 전시는 예술과 기술이 접목된 작품들로 꽤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보편적 감성과 추억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중 제 눈을 사로잡은 건 풍선이었죠. 풍선을 놓친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빨간 풍선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어요. 까치발까지 하곤 간절하게 손을 뻗어보지만 결국 풍선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구름 위에는 아이들이 놓친 풍선들이 색색가지로 쌓여 있었어요. 그 풍선들이 하나씩 터지면서 오래전 골목길과 학교 운동장, 딱지와 인형에 대한 추억이 담긴 영상이 펼쳐졌어요. 별것 아닌 그 영상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사라진 줄 알았던 7살 이전의 기억이 부분 떠올랐거든요.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집의 모습이요. 저는 아빠 손을 잡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엄마를 찾아가곤 했어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던 엄마는 결국 돌아가셨고 아빠와 저는 장례식장에 놓인 엄마 영정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제가 아빠와 헤어진 그날은 엄마가 죽고 처음 맞는 어린이날이었죠.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아빠를 흔들어 제가 놀이동산에 가자고 졸랐어요. 아빠는 그런 저를 휑한 눈으로 바라보다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섰죠. 하지만 아빠와 제가 간 곳은 놀이동산이 아닌 한강공원이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음료수를 사러 간 아빠를 기다렸지만 아빠는 오지 않았고 갑자기 내린 비에 돗자리를 깔고 잔디밭에 앉아 놀던 가족 단위 사람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나버렸죠. 유일하게 남은 건 저와 풍선장소 아저씨 둘뿐이었어요. 제게 손을 내밀던 풍선장소 아저씨의 커다란 손이 제 마지막 기억이에요. 생각지 못한 순간에 느닷없이 떠오른 기억에 전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감정이 격해졌고 토해내듯 울음을 쏟았어요. 순간 관람객들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고 맞선 남은 겉옷을 벗어 제 얼굴을 감싸곤 가만히 안아주더군요. 저는 그렇게 안긴 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맞선 남의 차를 타고 저희 집까지 오는 내내 그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저였죠. 아까는 미안했어요.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는 바람에 감정이 격해졌나 봐요. 저 때문에 많이 곤란했죠. 아니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라도 옆에 있어서. 그 순간 맞선 남의 그 말이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나 아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가슴에 꽁꽁 싸매고 있던 제 과거와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이런 나여도 괜찮냐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런 나를 좀 품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기도 했죠. 그날 헤어진 이후 며칠간 맞선 남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수요일쯤 되자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분위기에 휩쓸려 괜한 짓을 해서 웃음꼴이 됐다고 자책도 했고요. 그런데 다음 날 퇴근을 하는데 회사 앞에 맞선 남이 서 있더라고요. 그를 보자 창피하기도 하고 야속한 마음도 들어서 냉랭하게 대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 아무래도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얘기하려고 왔어요. 그 말에 순간 열이 확 올랐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쪽팔리게 끝내진 말자는 생각에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죠. 그래요? 잘 됐네요. 근데 축하한다는 말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싸늘하게 말하고는 막 돌아서려는데 맞선 남이 제 손목을 잡더라고요. 누구랑 결혼할 건지 안 물어봐요? 아, 이러면 좀 곤란한데. 나 지금 그쪽한테 프로포즈하고 있거든요. 지영씨, 나랑 결혼해요. 그 순간 헛웃음이 났어요. 어설픈 이 남자의 프로포즈도 웃겼고 이 정도 반전도 감당할 여유가 없는 저의 가난한 마음이 가여워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남자를 째려보다가 못 이기는 척 프로포즈는 마음에 안 들지만 좋아요. 우리 결혼해요. 승낙을 해버렸어요. 만난 지 딱 3번 만의 일이었죠. 우리는 사귀기도 전에 결혼을 결정하곤 그제야 연애를 시작했어요. 순서는 뒤바뀌었지만 연애를 하는 동안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은 점점 강해졌죠. 그런데 예랑의 집을 방문하고는 솔직히 그 마음이 살짝 흔들리긴 했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데 아버님이 예랑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김치 사업을 하신다는 아버님은 딱 봐도 사장님 포스였어요. 문제는 회사에서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군림하려 드신다는 거였죠. 예랑의 집은 아버님 왕국 수준이었어요. 아버님의 말에 따라 예랑과 어머님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아버님 밑에서 일하는 남편의 외삼촌도 마찬가지였죠. 아버님 말 한마디에 온 집안 식구들이 벌벌 떨 정도였어요. 아버님 눈 밖에 나는 순간 끝인 거였죠. 우리 결혼에 대한 결정 역시 온전히 아버님의 허락에 달려 있었고요.
그래, 결혼하면 일은 어떡할 거냐?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살림을 할 거냐? 그러자 어머님이 끼어드셨어요.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살림을 해야지. 30이면 서둘러 애를 낳아도 남들보다 처지는데 일은 무슨? 그 순간 아버님이 버럭 소리치셨어요. 어디서 감히 끼어들어? 내가 지금 당신 헛소리 듣겠다고 이러는 거야? 어디서 건방지게. 잔말 말고 입 다물고 가서 상이나 차려. 아가, 네가 직접 대답해봐라. 일은 어떻게 할 거냐? 순식간에 살벌해진 분위기 속에서 예랑과 어머님은 제 입만 쳐다봤어요. 제 대답에 따라 이 결혼이 성사되느냐 마느냐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부장적인 아버님 성격상 제가 일을 택하면 싫어하실 게 뻔했죠. 그렇다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포기하기도 그렇고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이제야 제 손으로 밥벌이를 하고 살게 되었는데 또 다시 남편 그늘에서 남편 도움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기에는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요.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드실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 대답에 아버님은 입을 꾹 다문 채 저를 노려보셨어요. 그리고는 일순간 환하게 웃으며 그러셨죠. 합격! 당연히 일을 택해야지. 그동안 들인 돈이 얼마냐? 얘기 들어보니 유학도 갔다 왔다는데 돈이 한두 푼 들었겠냐? 그리고 여자건 남자건 능력이 되면 누구나 사회의 일꾼으로 제 몫을 다 하고 살아야지. 그렇고 말고 네 대답이 내 마음에 쏙 든다. 당장 결혼해. 시원하게 결제 서류에 도장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못마땅한 눈치였어요. 그렇다고 아버님 앞에서 싫은 내색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날 아버님의 결혼 결정으로 우리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선본 지 반년도 안 된 시점이었죠. 하루는 어머님이 저를 집으로 불러 예단과 혼수 목록을 주시더군요. 다른 집들 같으면 친정 엄마가 보시고 준비를 해주시겠지만 그럴 엄마가 없는 저는 난감하기만 했어요. 게다가 목록에 적힌 물품들이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서 막막하기도 했고요. 이런 일에 예랑을 끌어들이는 것도 미안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며칠 뒤 아버님께서 집으로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전통혼례가 마음에 들더구나. 결혼식장에서 공산품 찍어내듯이 하는 결혼식보다는 확실히 그쪽이 나아. 괜히 평소에 얼굴 한번 안 보고 사는 사돈의 팔촌까지 줄줄이 불러서 축의금 장사하는 것보다 조촐하게 식구들끼리 혼례도 올리고 구경꾼들한테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지. 어차피 식장에 들어갈 때 손잡아줄 아빠도 없고 부를 친구나 친척도 없는 저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생각은 달랐죠. 아버님한테 혼날까봐 대놓고 말은 안 하셨지만 조용히 꿍시렁대셨거든요. 그간 뿌린 축의금이 얼만데 그걸 포기해? 아휴 속 터져. 그러자 아버님이 한 소리 하셨죠. 다 들린다. 속갯말은 속으로만 해. 저는 어머님 눈치가 보여서 바로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예랑이 끼어들었죠. 결혼식은 저희 둘이 상의를 해볼게요. 그보다 혼수랑 예단은 꼭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생략하고 까지 말하는데 아버님이 예랑의 말을 뚝 끊으셨어요. 내 얘기도 안 끝났는데 어디서 건방지게 끼어들어? 입 안 다물어? 아가, 그 예단이랑 혼수 말이다.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지 마라. 부모가 딸 자식 맞아들이면서 그런 거 받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고 네가 그런 거 바리바리 싸들고 올 정도로 내 아들이 대단한 놈도 아니다. 따지고 보면 이 결혼은 네가 믿지는 장사나 진배 없으니까 네 몸만 오는 걸로 얘기 끝내자. 그럼 이상? 아버님의 깔끔한 정리로 어머님의
A4 2장짜리 예단과 혼수 목록은 한순간에 폐기 처분이 돼버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이번만큼은 절대로 못 참는다시며 눈을 치켜뜨셨죠. 나요, 이렇게는 결혼 못 시켜요. 남들은 며느리 드릴 때 명품 백도 받고 모피코트도 받는다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빈손으로 며느리를 드려요. 나 25에 제 취자리로 들어와서 이날 이때까지 재훈이 4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키우면서 당신한테 뭐 하나 바란 적 없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안 되겠네요. 나도 남들처럼 시어머니 대접 톡톡히 받고 며느리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아무 말 마세요. 이 여편 내가 실성을 했나?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바라기야. 그리고 자식 키운 대접을 받으려거든. 재훈이 저놈한테 받을 일이지? 왜 엄한 며느리한테 받겠다고 난리야.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해봐. 짐 싸서 친정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이놈의 막장 드라마만 주구장창 보더니 어디서 막장 시어미 노릇이야. 분명히 말했으니까 앞으로 이 얘긴 끝. 결국 어머님은 아버님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 후로도 분가 문제도 아버님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정해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승자는 아버님이 아닌 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통혼례도 따지고 보면 고아인 저에겐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결혼식이었고, 예단이며 혼수 문제도 어쨌든 저한테는 최상의 결과였으니까요. 게다가 아버님의 독단에 따라 결정된 분가 문제도 저한테는 땡큐였고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버님은 아버님의 방식대로 제 처지를 고려해 주셨다는 걸요. 과정은 과격했지만 저를 아껴주시는 아버님의 마음은 온전히 제게 닿았어요. 물론 어머님의 분노도 동반됐지만요. 아버님 뜻에 따라 전통 혼례를 올리고 제 직장 근처에 신혼집도 차렸어요. 신혼 초반엔 툭하면 찾아와 잔소리를 하시던 시어머니도 아버님의 불호령이 떨어진 뒤 발길을 끊으셔서 우리 부부는 둘만의 오붓한 신혼을 즐길 수 있었죠. 그렇게 결혼하고 1년쯤 되었을 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어요.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반신불수가 되신 거예요. 거기에 언어장애까지 생겨서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셨죠. 그 당당하고 호탕하시던 아버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셨고, 그동안 아버님한테 눌려 살던 어머님은 뒤늦게 제 세상을 찾으셨어요. 아버님을 대신해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살림도 팽개치시고 출근을 하셨고, 주말에는 친구분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시느라 집을 비우셨죠. 아버님의 병수발은 평일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고 주말에는 남편과 제가 도맡아야 했어요. 저를 통해 아버님 소식을 들은 원장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아휴, 강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셨어요? 원장님은 아버님 손을 잡고 울먹였어요. 그러자 아버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마음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멀쩡한 왼주먹만 움켜쥐실 뿐이었죠. 그 손을 보자 불현듯 종이에 쓰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님 왼손에 펜을 들려드리고 메모지를 대드렸어요. 메모지에는 삐뚤거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원장님은 몇 번이나 알겠다고 약속을 하시고는 돌아가셨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아버님의 병수발이 1년 넘게 이어지자 저도 남편도 조금씩 지쳐갔어요. 주말 이틀을 꼬박 아버님을 간병하고 돌아와 쉬는 날도 없이 직장 생활까지 병행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는 와중에도 어머님은 아버님 병수발은 나 몰라라 하셨어요. 늘 회사 일로 바쁘시다며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야 들어오셨죠. 간병인 아주머니 말에 따르면 종종 외박을 하는 것 같다고도 했고요. 저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버님 회사로 어머님을 만나러 갔어요. 아버님이 계시는 집에서는 말하기는 곤란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출발 전에 어머님께 전화했을 때 어머님이 회사라고 하셨거든요. 주문량이 많아서 자리를 뜰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제가 둘러본 김치 공장은 전체 라인의 절반 이상이 멈춰 있었고 직원도 너댓 명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공장장님께 공장 상황을 물었죠. 큰 사장님 쓰러지시고 사모님이랑 사모님 남동생이 다 말아 드셨어요. 매출이 좋은데도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대금 결제도 안 해주니까 어쩌겠어요. 직원도 다 나가고 배추 대주던 농가도 다 떨어져 나가고 꼴랑 요 사람들만 남아서 쇼핑몰 주문만 받고 있는데 그나마도 얼마 못 갈 거예요. 큰 사장님 계실 땐 비싸도 고춧가루며 마늘, 생강까지 다 국산으로 했는데 원가 아낀다고 사모님이 중국산으로 돌려버린 탓에 단골 다 떨어졌거든요. 벌써 몇 달째 회사에도 잘 안 나와요. 충격 그 자체였어요. 공장 상황이 이런데도 어머님은 그동안 명품백에 구두, 심지어 차까지 바꾸고 온갖 사치를 다 부리셨거든요. 툭하면 사업하려면 가꿔야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평소 성격대로라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손 놓고 뒤로 물러서서 있을 저였지만 남편과 아버님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냥은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난생 처음 남의 일에 참견을 하기로 했어요. 일단 남편한테 김치공장 상황을 전하고 어머님한테는 아무 내색도 안 한 채 업체에 연락해 어머님의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그 주 주말에 저 혼자 시댁에 찾아가 아버님 간병을 하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지 뭐예요. 일요일이라 아버님 목욕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남편이 김치공장 일로 못 와서 제가 직접 아버님을 씻겨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난감하더라고요. 그건 아버님도 마찬가지셨죠. 아버님은 한사코 안 씻겠다고 하셨지만 밤에 진땀을 많이 흘리셔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물수건으로 중요 부위를 제외한 다른 곳만 제가 닦아드리는 걸로 협의를 하고 아버님 상의를 벗겨드렸어요. 그런데 아버님 오른팔에 낯익은 문신이 있지 뭐예요? 풍선장소 아저씨의 호랑이 문신이요. 문신을 보고 놀라자 아버님은 서둘러 왼손으로 문신을 가리셨어요. 그리곤 당황하신 듯 웅얼거리셨죠.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 시방, 거시기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길로 원장님께 전화를 걸어 혹시 아버님이 풍선장소 아저씨냐고 물었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알았냐고 오히려 되물으시더군요. 그리고는 다 알려진 마당에 뭘 더 감추겠냐면서 그동안 저를 후원해준 분이 아버님이라고 했어요. 강 사장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지만 그러다 그냥 돌아가시면 너도 가슴에 맺힐 거 아니니 너를 며느리 삼아 딸처럼 데리고 살고 싶으시다고 하도 부탁하셔서 선자리도 마련했는데 다행히 일이 잘 돼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근데 그 얘긴 누구한테 들은 거니? 풍선장수 얘긴 강 사장님이랑 나밖에 모르는 일인데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몰라. 그 말을 듣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번져 올랐어요. 그 길로 아버님 방으로 달려가 아버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죠.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내가 그동안 아저씨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요? 그렇게 기다려도 안 와서 아저씨도 날 버린 줄 알고 무서웠다고요. 나 몰래 후원해 줄 게 아니라 차라리 나 보러 와주지 그랬어요. 난 그거면 됐는데, 그걸로 충분했는데. 미안해요, 아저씨. 내가 아저씨를 알아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아버님은 불편한 몸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래전 저를 안아주시던 아저씨의 따뜻한 품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이며 은행 잔고, 회사 수입을
열심히도 친정으로 빼돌리고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현재 운전기사랑 딴 살림까지 차리고 계셨고요. 남편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의뢰하고 공장장님을 만나 공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상의했어요. 공장장님은 저희가 공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다면 자신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공장을 인수할 돈은 없으니 대신 공장 임대료로 매달 월세를 내겠다고요. 저희로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이 솥장을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내언남이랑 사는 오피스텔로 솥장이 전달된 모양이었어요. 어머님은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어요. 하다하다? 시애미를 법정에 세워?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와선 사람을 엿먹이고 지랄이야. 부모 없이 자란 고학년 주제에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너 뒤봐주시던 시아버지도 뒷방 늙은이 된 마당에 누가 네 편 들어준다고 까불어. 저는 어머님 머리채를 잡으며 말했어요. 왜? 내 편이 없을까봐 걱정이세요? 고양이 쥐 생각해주고 있네요. 근데 어쩌죠? 난 남편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고 이젠 법도 내 편일 텐데 어머님한테 누가 있을까요? 어머님 내연남? 돈 몇 푼 쥐어주니까 어머님이 아버님 재산 빼돌린 거 녹취까지 해주던데 그런 남자가 퍽이나 당신 편 들어주겠다? 그러게 어지간히 해드셨어야지. 적어도 아픈 남편 버려두고 딴 살림은 차리지 말았어야지. 인간 말종 같은 짓 혼자 다 해놓고 인간 대접 받길 원했어요? 어림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당신 지옥불에 던져줄 테니까. 전 시어머니를 현관 밖으로 밀어버리고 문을 닫았어요. 한참을 벨을 누르며 문을 두드리던 시어머니는 얼마 안 가 돌아갔어요. 문 밖에서 하는 통화 소리를 들어보니 내연남과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믿을 사람을 믿었어야죠. 돈으로 맺어진 남녀 관계는 결국 돈으로 끝난다는 걸 어머님이 너무 늦게 한 거죠. 결국 얼마 뒤 어머님은 구속이 되었고 어머님이 친정으로 빼돌린 재산과 그 가족들이 착복한 돈은 바로 돌려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돈을 써버린 탓에 받은 돈은 재산 중 일부에 불과했죠. 그래서 돌려받지 못한 돈은 소송을 통해 분할 상환 받기로 했어요. 물론 그 돈을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어머님과 그 가족들한테 평생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본가로 들어왔어요. 아버님 곁에서 사는 게 간병을 하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서요. 그리고 긴 병에 지치지 않도록 따로 주말 간병인도 두었어요. 우리 부부가 지치지 않아야 아버님도 오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버님이 메모로 지시한 사항이기도 했고요. 간병인 하나 더! 이렇게요. 만나게 될 인연은 언제고 다시 만나게 된다는 말처럼 풍선장소 아저씨와 저는 이제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살고 있어요. 아저씨가 오랜 시간 동안 제 뒤에서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아저씨를 지켜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